한 해 매출이 수조 원입니다. 전국에 점포가 수십 개가 있고 매일 수만 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습니다. 설 상여금은커녕 1월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퇴근길 장 보러 가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동네 대형마트 앞에는 폐점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문을 연 매장에 들어가 봐도 진열대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물건을 안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대금을 못 받았거든요. 7조 2천억 원. 2015년에 한 사모펀드가 이 마트를 인수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빚이 3조 5천억 원이고 부채 비율은 1408%입니다. 대출 금리는 14%. 1년 이자만 5,500억 원입니다. 분명히 장사는 하고 있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 대한민국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홈플러스가 왜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무너졌는지 그 진짜 원인을 파헤쳐 봅니다. 두 번째, 이게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적 함정이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태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단순히 마트 하나가 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홈플러스 경영진이 전 직원에게 공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1월 급여와 설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사실 이미 2025년 12월 급여도 나눠서 겨우 지급했던 터였습니다. 그나마 버티던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나요? 기업 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정 관리 중인 회사입니다. 법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가장 기본적인 운영 자금인 직원 월급조차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량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 현직 노동자가 약 10만 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합치면 30만 명이 생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통상적으로 급여 체불은 기업이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파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월급을 못 주기 시작하면 직원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조직 자체가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홈플러스가 지금 그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점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급여 미지급 발표와 동시에 홈플러스는 전국 7개 점포에 추가 영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건 전략적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 강제 폐점입니다. 사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미 폐점 행렬이 시작됐었습니다. 11월에만 수원 원천점, 대구 동촌점, 부산 장림점 같은 핵심 거점 5곳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안산 선부, 부천 상동, 동청주 같은 지역 알짜 점포들도 줄줄이 폐점했고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점포가 문을 닫으면 매출이 사라집니다. 매출이 사라지면 현금이 더 부족해집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또 다른 점포가 문을 닫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죽음의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진열대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삼양식품 같은 주요 납품업체들이 물건 공급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못 받으니까요. 대형마트의 핵심 경쟁력이 뭘까요? 없는 게 없는 상품 구색입니다.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숫자로 홈플러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먼저 부채 비율입니다. 2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은 1408%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200% 이하, 유통업은 300% 이하를 건전하다고 봅니다. 1408%는 거의 5배 수준이에요. 사실상 자본 잠식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총 차입금은 약 3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대출금리가 충격적입니다. 2024년 메리츠 금융그룹과 자금 제조달을 할 때 적용된 금리가 무려 14%였습니다. 처음에는 8%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14%였던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면 보통 4에서 5% 정도 됩니다. 14%는 그 3배입니다. 투기 등급 채권, 영어로 정크본드라고 하는데요. 그 수준의 금리입니다. 금융권에서 홈플러스의 신용을 그 정도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 금리로 계산하면 1년 이자 비용이 얼마일까요? 약 5,500억 원입니다. 5,500억 원이요? 홈플러스가 아무리 열심히 장사해서 영업이익을 내도 그 돈이 전부 이자 갚는 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니, 영업이익 전부를 갖다 바쳐도 이자도 다 못 갚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월급으로 300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매달 내야 하는 대출이자가 350만 원이에요. 월급을 다 갖다 바쳐도 이자도 못 갚는 거죠. 이게 지금 홈플러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홈플러스가 원래 이렇게 빚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2015년 이전의 홈플러스는 꽤 튼튼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MBK가 7조 2천억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서 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을 빚으로 샀습니다. 그것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잡고 빌린 돈으로요. 이걸 차입 매수, 영어로 LBO라고 부릅니다. Leveraged Buyout의 약자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 그 집을 담보로 9억을 대출받아요. 그 돈으로 집을 삽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누가 갚느냐? 집이 갚습니다. 집이 스스로 월세를 벌어서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MBK가 홈플러스한테 한 짓이 정확히 이겁니다. 홈플러스를 사면서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빚을 냈고 그 빚을 홈플러스가 갚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수되는 순간부터 홈플러스는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빚더미 회사로 전락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다음입니다. MBK는 이 빚을 갚기 위해 홈플러스가 갖고 있던 알짜 부동산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직접 소유하고 있던 점포 건물들이요. 그리고 팔고 나서 다시 그 건물을 빌려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걸 Sale and Leaseback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ale and Leaseback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집에서 장사하다가 내 집을 팔고 다시 그 집을 월세로 빌려서 장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MBK가 확보한 돈이 약 4조 원입니다. 이 돈으로 인수금융을 상환했죠. MBK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한 겁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없던 임대료가 생겼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장사할 때는 임대료가 0원이었는데 이제 매달 막대한 월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홈플러스가 부담한 임대료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이요. 비율을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서울에 자기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거비가 거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을 월세 300만 원에 빌려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10억은 다른 데 썼고요. 처음엔 좋아 보입니다. 10억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30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3년이면 1억이 넘습니다.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에요. 결국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정확히 홈플러스한테 벌어진 일입니다.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홈플러스는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 당시 또한은 막대한 차입금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점포를 팔아버렸으니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데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 거죠. 매출이 좀 줄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적자입니다. 그런데 유통업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서 세 번째 원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쿠팡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쿠팡은 로켓 배송을 앞세워 유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2025년 분석에 따르면 쿠팡은 이마트와 롯데쇼핑을 제치고 유통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라멘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편의점 가야죠. 그런데 지금은요. 쿠팡에 펴서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요. 무거운 생수나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마트까지 직접 가서 들고 오겠습니까? 이마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G마켓을 인수하고 온라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요,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빚 갚고 이자 내고 임대료 내느라 물류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2026년 소매유통 시장 전망을 보면요, 온라인은 3.2% 성장합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줄어드는 파이 안에서 홈플러스는 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원인은 더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모, 이른바 C커머스입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에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초저가입니다. 같은 충전 케이블이 국내에서 10,000원이면 알리에서는 2,000원입니다. 품질이 비슷한데 가격이 5분의 1이에요. 대형마트의 비식품, 그러니까 생활용품이나 잡화 매출이 초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홈플러스가 무너진 원인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입 매수의 덫입니다. 인수되는 순간부터 막대한 빚을 떠안았습니다. 둘째, 세일 앤 리스백입니다. 외지 팔고 월세 사는 구조로 바뀌면서 고정비가 폭발했습니다. 셋째, 쿠팡의 등장입니다. 온라인 배송 혁명에 대응할 투자 여력이 없었습니다. 넷째, C커머스의 공습입니다. 초저가 공산품에 비식품 매출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홈플러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홈플러스는 메가푸드마켓이라는 전략을 폈습니다. 식품에 집중하는 리뉴얼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리뉴얼한 점포는 오픈 1년 차에 평균 20%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 꽤 괜찮은 성과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뉴얼에는 돈이 듭니다. 점포 하나 리뉴얼하는데 수십억 원이 필요합니다. 홈플러스 점포가 전국에 수십 개인데 전부 리뉴얼하려면 얼마가 들까요? 수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이자 갚고 임대료 내느라 리뉴얼할 돈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일부 점포만 리뉴얼됐고 전사적인 적자 구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좋은 전략이 있어도 실행할 돈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비슷한 일이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토이저러스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난감 전문 매장이었습니다. 1948년에 시작해서 전성기에는 전 세계 8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에 사모펀드 연합이 토이저러스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방식이 뭐였을까요? 네, LBO였습니다. 차입 매수요. 약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가까운 빚을 토이저러스에 떠넘겼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매년 이자로만 약 5억 달러씩 나갔습니다. 아마존이 온라인 장난감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는데 토이저러스는 대응할 투자금이 없었습니다. 이자 갚느라 바빴거든요. 결국 2017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홈플러스와 토이저러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둘 다 사모펀드의 차입 매수로 인수됐습니다. 둘 다 막대한 빚을 떠안았습니다. 둘 다 시장 변화에 대응할 투자 여력을 잃었습니다. 둘 다 이자 비용이 짓눌려 무너졌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LBO라는 인수 방식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5년 3월에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12월 29일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기업형 슈퍼마켓 부문을 떼어내서 팔겠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인 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영업이익이 2025에서 2026년에 약 184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적자나는 사업부를 비싼 값에 사줄 곳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인수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알리 측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설령 관심이 있더라도 그건 홈플러스라는 기업이 아니라 물류센터 부동산에 관심 있는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역할입니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2025년 3월에야 신용등급을 D, 그러니까 부도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그 전에는 뭘 했냐고요? MBK 파트너스가 법정 관리 직전까지 단기 사채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신용평가사들이 그걸 허용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부실 징후를 알고도 묵인한 건 아닌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투자자들이 그 단기 사채를 샀거든요. 신용등급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난 겁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손실을 떠넘긴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마트 하나가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 신용평가 시스템, 금융감독 체계 전반에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태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직원들입니다. 홈플러스 직원 수가 인수 당시 25,000명이었는데 2025년 말 기준으로 17,940명으로 줄었습니다. 7,000명 넘게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직원들도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들도 심각합니다. 홈플러스에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무너지면 거기에 연결된 수백,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함께 흔들립니다. 지역 상권도 타격을 받습니다. 부산 가야점 사례를 보면요. 매출 상위권 점포였는데 자산 유동화를 위해 폐점됐습니다. 그러자 인근 상가의 유동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마트 안에 입점해 있던 소상공인들은 생계터전을 잃었고요. 대형마트가 사라지면 동네 상권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LBO라는 인수 방식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거기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감면받는 혜택을 축소하거나 과도한 차입 비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 건전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기업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싸게 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셋째, 산업 전환기에 노동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대형마트라는 업태 자체가 이커머스에 밀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직무 전환 교육이나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홈플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명분하에 기업의 장기적 존립 기반을 훼손하는 행태. 그 결과는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직원들의 실업, 협력업체의 부도, 지역 상권의 몰락. 이 모든 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점포를 팔아서 4조 원 가까이 챙겼으니까. 그런데 남은 건 뭘까요? 껍데기뿐인 부실 기업과 고통받는 노동자들입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챙기고 떠났는데 그 청구서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날아온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홈플러스가 살아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생 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공해야 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고 남은 사업이 흑자를 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점진적인 해체입니다. 알짜 자산은 매각되고 수익성 없는 점포는 폐점되고 결국 브랜드만 남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드릴게요. 홈플러스 사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LBO의 위험성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산 게 아니라 좋은 기업에 빚을 잔뜩 붙여서 비싸게 산 겁니다. 인수 방식 자체가 기업을 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세일 앤 리스백의 함정입니다. 당장 현금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정비를 늘려서 기업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내 집 팔고 월세 사는 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셋째,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쿠팡, 알리, 테무. 유통시장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투자 여력이 없으면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넷째,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신용평가사가 제 역할을 못하면 투자자가 피해를 봅니다. 금융감독 체계가 작동해야 이런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무너집니다. 기업은 주주만의 것이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남긴 숙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약탈적 금융에 대한 규제, 산업 전환기의 노동보호,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요. 10만 명의 직원과 30만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마트 하나 망하는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홈플러스는 장사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망하도록 설계된 구조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BO 같은 인수 방식을 규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에 맡겨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동네 대형마트가 없어진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한 해 매출이 수조 원입니다. 전국에 점포가 수십 개가 있고 매일 수만 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습니다. 설 상여금은커녕 1월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퇴근길 장 보러 가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동네 대형마트 앞에는 폐점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문을 연 매장에 들어가 봐도 진열대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물건을 안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개금을 못 받았거든요. 7조 2천억 원. 2015년에 한 사모펀드가 이 마트를 인수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빚이 3조 5천억 원이고 부채 비율은 1408%입니다. 대출금리는 14%, 1년 이자만 5,500억 원입니다. 분명히 장사는 하고 있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 대한민국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홈플러스가 왜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무너졌는지 그 진짜 원인을 파헤쳐 봅니다. 두 번째, 이게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적 함정이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태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단순히 마트 하나가 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홈플러스 경영진이 전 직원에게 공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1월 급여와 설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사실 이미 2025년 12월 급여도 나눠서 겨우 지급했던 터였습니다. 그나마 버티던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나요? 기업 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정 관리 중인 회사입니다. 법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가장 기본적인 운영 자금인 직원 월급조차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량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 현직 노동자가 약 10만 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합치면 30만 명이 생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통상적으로 급여 체불은 기업이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파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월급을 못 주기 시작하면 직원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조직 자체가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홈플러스가 지금 그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점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급여 미지급 발표와 동시에 홈플러스는 전국 7개 점포에 추가 영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건 전략적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 강제 폐점입니다. 사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미 폐점 행렬이 시작됐었습니다. 11월에만 수원 원천점, 대구 동촌점, 부산 장림점 같은 핵심 거점 5곳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안산 선부, 부천 상동, 동청주 같은 지역 알짜 점포들도 줄줄이 폐점했고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점포가 문을 닫으면
매출이 사라집니다. 매출이 사라지면 현금이 더 부족해집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또 다른 점포가 문을 닫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죽음의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진열대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삼양식품 같은 주요 납품업체들이 물건 공급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못 받으니까요. 대형마트의 핵심 경쟁력이 뭘까요? 없는 게 없는 상품 구색입니다.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숫자로 홈플러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먼저 부채 비율입니다. 2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은 1408%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200% 이하, 유통업은 300% 이하를 건전하다고 봅니다. 1408%는 거의 5배 수준이에요. 사실상 자본 잠식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총 차입금은 약 3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대출금리가 충격적입니다. 2024년 메리츠 금융그룹과 자금 제조다를 할 때 적용된 금리가 무려 14%였습니다. 처음에는 8%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14%였던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면 보통 4에서 5% 정도 됩니다. 14%는 그 3배입니다. 투기 등급 채권, 영어로 정크본드라고 하는데요. 그 수준의 금리입니다. 금융권에서 홈플러스의 신용을 그 정도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 금리로 계산하면 1년 이자 비용이 얼마일까요? 약 5,500억 원입니다. 5,500억 원이요? 홈플러스가 아무리 열심히 장사해서 영업이익을 내도 그 돈이 전부 이자 갚는 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니, 영업이익 전부를 갖다 바쳐도 이자도 다 못 갚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월급으로 300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매달 내야 하는 대출이자가 350만 원이에요. 월급을 다 갖다 바쳐도 이자도 못 갚는 거죠. 이게 지금 홈플러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홈플러스가 원래 이렇게 빚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2015년 이전의 홈플러스는 꽤 튼튼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MBK가 7조 2천억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서 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을 빚으로 샀습니다. 그것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잡고 빌린 돈으로요. 이걸 차입 매수, 영어로 LBO라고 부릅니다. Leveraged Buyout의 약자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 그 집을 담보로 9억을 대출받아요. 그 돈으로 집을 삽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누가 갚느냐? 집이 갚습니다. 집이 스스로 월세를 벌어서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MBK가 홈플러스한테 한 짓이 정확히 이겁니다. 홈플러스를 사면서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빚을 냈고 그 빚을 홈플러스가 갚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수되는 순간부터 홈플러스는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빚더미 회사로 전락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다음입니다. MBK는 이 빚을 갚기 위해 홈플러스가 갖고 있던 알짜 부동산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직접 소유하고 있던 점포 건물들이요. 그리고 팔고 나서 다시 그 건물을 빌려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걸 Sale and Leaseback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ale and Leaseback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집에서 장사하다가 내 집을 팔고 다시 그 집을 월세로 빌려서 장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MBK가 확보한 돈이 약 4조 원입니다. 이 돈으로 인수금융을 상환했죠. MBK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한 겁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없던 임대료가 생겼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장사할 때는 임대료가 0원이었는데 이제 매달 막대한 월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홈플러스가 부담한 임대료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이요. 비율을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서울에 자기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거비가 거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을 월세 300만 원에 빌려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10억은 다른 데 썼고요. 처음엔 좋아 보입니다. 10억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30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3년이면 1억이 넘습니다.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에요. 결국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정확히 홈플러스한테 벌어진 일입니다.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홈플러스는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 당시 떠안은 막대한 차입금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점포를 팔아버렸으니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데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 거죠. 매출이 좀 줄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적자입니다. 그런데 유통업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서 세 번째 원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쿠팡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쿠팡은 로켓 배송을 앞세워 유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2025년 분석에 따르면 쿠팡은 이마트와 롯데쇼핑을 제치고 유통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라멘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편의점 가야죠. 그런데 지금은요. 쿠팡에 펴서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요. 무거운 생수나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마트까지 직접 가서 들고 오겠습니까? 이마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G마켓을 인수하고 온라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요.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빚 갚고 이자 내고 임대료 내느라 물류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2026년 소매유통 시장 전망을 보면요. 온라인은 3.2% 성장합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줄어드는 파이 안에서 홈플러스는 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원인은 더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모, 이른바 C커머스입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에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초저가입니다. 같은 충전 케이블이 국내에서 10,000원이면 알리에서는 2,000원입니다. 품질이 비슷한데 가격이 5분의 1이에요. 대형마트의 비식품, 그러니까 생활용품이나 잡화 매출이 초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홈플러스가 무너진 원인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입 매수의 덫입니다. 인수되는 순간부터 막대한 빚을 떠안았습니다. 둘째, 세일 앤 리스백입니다. 외지 팔고 월세 사는 구조로 바뀌면서 고정비가 폭발했습니다. 셋째, 쿠팡의 등장입니다. 온라인 배송 혁명에 대응할 투자 여력이 없었습니다. 넷째, C커머스의 공습입니다. 초저가 공산품에 비식품 매출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홈플러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홈플러스는 메가푸드마켓이라는 전략을 폈습니다. 식품에 집중하는 리뉴얼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리뉴얼한 점포는 오픈 1년 차에 평균 20%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 꽤 괜찮은 성과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뉴얼에는 돈이 듭니다. 점포 하나 리뉴얼하는데 수십억 원이 필요합니다. 홈플러스 점포가 전국에 수십 개인데 전부 리뉴얼하려면 얼마가 들까요? 수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이자 갚고 임대료 내느라 리뉴얼할 돈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일부 점포만 리뉴얼됐고 전사적인 적자 구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좋은 전략이 있어도 실행할 돈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비슷한 일이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토이저러스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난감 전문 매장이었습니다. 1948년에 시작해서 전성기에는 전 세계 8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에 사모펀드 연합이 토이저러스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방식이 뭐였을까요? 네, LBO였습니다. 차입 매수요. 약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가까운 빚을 토이저러스에 떠넘겼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매년 이자로만 약 5억 달러씩 나갔습니다. 아마존이 온라인 장난감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는데 토이저러스는 대응할 투자금이 없었습니다. 이자 갚느라 바빴거든요. 결국 2017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홈플러스와 토이저러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둘 다 사모펀드의 차입 매수로 인수됐습니다. 둘 다 막대한 빚을 떠안았습니다. 둘 다 시장 변화에 대응할 투자 여력을 잃었습니다. 둘 다 이자 비용이 짓눌려 무너졌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LBO라는 인수 방식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5년 3월에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12월 29일에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기업형 슈퍼마켓 부문을 떼어내서 팔겠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인 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영업이익이 2025에서 2026년에 약 184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적자나는 사업부를 비싼 값에 사줄 곳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인수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알리 측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설령 관심이 있더라도 그건 홈플러스라는 기업이 아니라 물류센터 부동산에 관심 있는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역할입니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2025년 3월에야 신용등급을 D, 그러니까 부도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그 전에는 뭘 했냐고요? MBK 파트너스가 법정관리 직전까지 단기사채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신용평가사들이 그걸 허용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부실 징후를 알고도 묵인한 건 아닌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투자자들이 그 단기사채를 샀거든요. 신용등급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난 겁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손실을 떠넘긴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마트 하나가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 신용평가 시스템, 금융감독 체계 전반에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태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직원들입니다. 홈플러스 직원 수가 인수 당시 2만 5천 명이었는데 2025년 말 기준으로 17,940명으로 줄었습니다. 7,000명 넘게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직원들도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들도 심각합니다. 홈플러스에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무너지면 거기에 연결된 수백,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함께 흔들립니다. 지역 상권도 타격을 받습니다. 부산 가야점 사례를 보면요. 매출 상위권 점포였는데 자산 유동화를 위해 폐점됐습니다. 그러자 인근 상가의 유동인구가 급감했습니다. 마트 안에 입점해 있던 소상공인들은 생계터전을 잃었고요. 대형마트가 사라지면 동네 상권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LBO라는 인수 방식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거기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감면받는 혜택을 축소하거나 과도한 차입 비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 건전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기업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싸게 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셋째, 산업 전환기에 노동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대형마트라는 업태 자체가 이커머스에 밀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직무 전환 교육이나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홈플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명분하에 기업의 장기적 존립 기반을 훼손하는 행태. 그 결과는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직원들의 실업, 협력업체의 부도, 지역 상권의 몰락. 이 모든 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점포를 팔아서 4조 원 가까이 챙겼으니까. 그런데 남은 건 뭘까요? 껍데기뿐인 부실 기업과 고통받는 노동자들입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챙기고 떠났는데 그 청구서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날아온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홈플러스가 살아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생 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공해야 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고 남은 사업이 흑자를 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점진적인 해체입니다. 알짜 자산은 매각되고
수익성 없는 점포는 폐점되고 결국 브랜드만 남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드릴게요. 홈플러스 사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LBO의 위험성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산 게 아니라 좋은 기업에 빚을 잔뜩 붙여서 비싸게 산 겁니다. 인수 방식 자체가 기업을 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세일 앤 리스백의 함정입니다. 당장 현금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정비를 늘려서 기업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내 집 팔고 월세 사는 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셋째,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쿠팡, 알리, 테무. 유통시장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투자 여력이 없으면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넷째,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신용평가사가 제 역할을 못하면 투자자가 피해를 봅니다. 금융감독 체계가 작동해야 이런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무너집니다. 기업은 주주만의 것이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남긴 숙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약탈적 금융에 대한 규제, 산업 전환기의 노동보호,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요. 10만 명의 직원과 30만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마트 하나 망하는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홈플러스는 장사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망하도록 설계된 구조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BO 같은 인수 방식을 규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에 맡겨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동네 대형마트가 없어진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